네, 이번 차시는 이제 마케팅 내용이에요. 마케팅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한 그런 이유, 개요, 그리고 소비 트렌드 분석 방법,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케팅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고요. 컨설팅 용역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케팅 조사가. 왜 시장 조사를 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운영 환경은 매우 역동적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의 변화라든지 인구 통계학적 변화, 신규 법규, 기술 변화, 자, 이런 것들이 사업 운영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특성과 고객들이 뭘 선호하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MZ라고 하는 민지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 최근에 로컬 푸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지역 브랜드 푸드보다는. 그래서 인삼이 아니죠. 보성의 녹차, 고창의 복분자, 네, 의성의 마늘. 자, 이런 것들이 주산지 그런 로컬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과 식품업체가 연계해가지고 관련 식품을 만들어서 민지 세대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요즘 MZ 세대들이 그러한 제품들 선호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시장의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사업 관련 결정에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는 방법, 자, 내가 직접 하냐 아니면 남이 해놓은 거 내가 참고하냐, 두 가지예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자, 1차는 설문조사 또는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는 거. 그 다음에 현장 시험 등. 자, 그래서 이러한 가망 고객에서 직접 수집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차 자료 조사입니다. 직접 할 수 있고요. 시장조사 리서치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시장조사 회사에 의뢰할 수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장점은 특정 집단을 내가 타겟으로 표적으로 삼고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사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고객, 내가 이번에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가망성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차는요,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 해놓은 자료, 기존 자료.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회사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연구조사, 또는 책 있잖아요. 참고조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2차는 기존 자료. 그래서 2차 자료는 그 사람들, 해당 주체자들이 자기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목표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효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차와 2차는 적절하게 섞어서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는 아까 했던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트렌드란 뭐냐? 이건 약간 사전적 의미인데요. 혼돈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질서. 트렌드. 엄청나게 혼돈,
혼란스러운데요. 분석해봤더니 어느 정도 일정한 배열이 있어. 질서가 있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세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키워드로 표현한 것. 그래서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항상 존재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영과 현재의 징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잘 아시는 그 소비 트렌드의 전문 교수 계시는데 김난도 교수가 있어요. 매년 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10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요. 아마 그 책 참고하시면 아마 다음 연도의 기본적인 소비 트렌드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겁니다. 특히 소비 트렌드는 뭐냐 하면요. 개인 또는 집단 단위의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경험 등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소비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정한 소비 패턴 또는 소비 행동 패턴을 우리가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트렌드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 분석을 하는 이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줄이기 위함이죠.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제 크게 정량조사와 정성조사가 있는데요. 먼저 정량조사는 계량적인 방법이에요. 대체적으로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자,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터뷰, 면접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원이 응답자나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설문을 받는 방식. 예를 들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약속이 되었어야 돼요.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면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면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농산물 식품 하나 딱 이렇게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혹시 면접 조사 가능하신 분 사전에 딱 컨택 하셔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전화조사가 있겠죠. 말 그대로 전화 연락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우편. DM이죠. 우편 발송 후에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프트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우편조사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편조사도 주로 패널 조사할 때, 패널을 대상으로 할 때 패널들에게 보내서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조사가 있죠. 인터넷 리서치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 방식이죠. 요즘 인터넷 설문 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폼을 만들어가지고 랜덤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또 내가 지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온라인 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갱 서베이예요. 조사 대상 집단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조사자의 진행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 갱 서베이는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 다 모아 있죠. 모아서 내가 조사자를 대상으로 질문지에서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 약간 비슷합니다. 아까 했던 갱 서베이하고.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장소로 가서 상설 또는 간이 저장소를 조사 장소죠. 조사 장소를 설치하고 면접원들이 지나가는 그런 조사 대상자를 모아서 제품이나 광고물을 테스트하는 방법. 홀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홀 테스트. 그래서 줄여서 CLT라고 하고요. 그리고 홈 유스 테스트. 이거 줄여서 HUT. 뭐냐면 가정 내 사용 조사 또는 가정 유치 조사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정 내에서 사용하게 한 후에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부 모니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부를 대상으로 집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구강 세척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구강 세척기 패널로 해가지고 집에서 사용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해 보시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HUT의 대상이 되겠죠. 그냥 아무거나 안 되고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 제품의 문제가 뭐고 어떠한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지까지도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평가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죠. 저도 뭐 돈 받고 했으니까요. 자, 이제 패널 조사가 나오네요. 자, 소비자 패널이란 조사회사 또는 제조회사와 계획을 맺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소비자 집단. 그러니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단절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동일 질문을 반복 실시해서 그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정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그 패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성조사예요. 자, 이건 질적인 방법이에요. 질적 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조사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의 태도, 감성, 제안 등을 찾아가는 그러한 조사. 트렌드 분석에 있어서 정성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정성조사로 정량조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성과 정량을 같이 하면 좋죠. 약간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정성조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적은 숫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자들의 그러한 태도라든지 감성,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량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겠죠.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뭐냐 하면 일정한 테마에 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요. 그런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아이디어를 요구받는 일종의 아이디어 회의 방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너희들 의견 제시해봐. 아이디어 내봐.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그렇게 아이디어 달라고 했는데 아이디어 내니까 야, 그 아이디어 별론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원칙이에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자연스럽게 아무 아이디어 원칙, 아이디어 아무거나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오면 이제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중복되면 이제 중첩되는 거 삭제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
것만 이렇게 수집해서 활용하면 되는 건데, 아이디어 내는 동안에 별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겠냐,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러한 그런 코멘트는 불가. 이거 투사법이 있는데요. 투사법은 뭐냐 하면 투사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쏘아서 뭔가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측정되지 않고 전통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소비자의 신념, 가치, 동기, 개성, 그리고 남과 다른 독특한 행동 등을 조사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문장을 주고 빈칸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만 좀 적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농산물 이 식품을 만들었는데 이 식품 여러분 보시고 또 맛보시고 생각내는 것을 형용사로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제품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유축법, 뭐 콜라주 등등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신념, 가치, 동기. 그러니까 투사법도 괜찮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기법이죠. 자, 마케팅 리서치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법이 있어요.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FGI. 면접 대상자와 조사자가 1대1로 진행, 그리고 또는 표적 집단을 선정하여 면접 대상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비체계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로 6명이나 12명 정도를 불러 모읍니다. 관심 있는 표적 집단을. 그래서 질문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견 주면 거기에서 질문, 응답한 것을 다 서치해서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줄여가지고 FGI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소비자 행동 분석이에요. 여러분, 소비자를 모르고 내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행동, 이해를 바탕으로 유통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소비자의 행동은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맛만 보는 겁니다. 여기 통해서 심오하게 깊게 다 알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래서 먼저 소비자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의사결정자죠. 의사결정자가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 제공하는 그 제공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같은 다양한 제공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고요. 구매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면 제공물의 획득, 사용, 처분, 그런 여부와 그 이유, 시점, 장소, 방법, 양, 빈도, 기간 등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판매를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제품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획득, 소비, 처분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죠. 약간 동태적인 특징이 있어요. 약간 다이나믹한 동태적인 특징이 있죠. 특히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 과거에 어떻게 구매했는지의 패턴, 그리고 상표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자사상표를 계속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업의 마케팅 목표가 되겠죠. 정부 또한 일반 국민의 행동에 대한 심리를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복지 또는 뭐 경제 등등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정책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국가 이런 분들도 우리 국민의
행동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상업이니까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심리적인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행동론이란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이들을 만족시키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부 다 고객이자 어떤 분은 생산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하루 일과 동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의 제품에 마케팅에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먹는 거, 내가 구매하는 거, 내가 자동차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자기 전까지 상당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자극은 마케팅 자극과 환경 자극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자극이란 기업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자극이에요. 광고 있죠. 네, 홍보. 환경 자극은 기업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특히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갑자기 가는데 어떠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 그러면 사고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지. 근데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환경 자극이 발생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실제 기업은 보험 광고를 합니다. 그럼 마케팅 자극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환경 자극이고요. 기업이 광고나 하거나 막 일부러 소비자들에게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자극하는 거. 이건 마케팅 자극이에요. 기업이 제품 가격을 9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이런 기업이 전달한 겁니다. 그죠? 기업이 마케팅 자극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고객이 그 자극에 모두 반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값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반응하는 건 아니죠. 왜? 그 인지적 반응이 있거든요. 느낄 정도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에 대한 예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어서 마진이 떨어짐에 불구하고 고객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아요. 900원에서 800원 늘어났다고 다 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100원 내리는 데에 마케팅 비용을 썼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지적 반응은 내릴 때는 어느 정도 인지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원에서 500원 내려야 돼. 그래야 소비자들은 값을 내렸구나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비자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이 자극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환경 자극은 그런 게 있겠죠. 경기 침체, 또는 1인 가구의 증가, 날씨의 변화, 자연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나니까 내가 보험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가입, 보험 상품을 내가 구입하게 되는 거죠.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와요. 어떤 기업은 우산하고 안 합니다. 근데 비 오니까 어때요? 내 우산이 없어. 그러면 슈퍼 가가지고 우산 구매하잖아요. 환경 자극이죠. 그럼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자극은. 그래서 환경 자극 역시도 강도, 중요성, 크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객 반응을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이 아니라 마케팅 자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극을 했을 때 고객이 이건 진짜 자극 받아들였는지 반응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행동 의사결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죠.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상품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고가녀, 비싼 제품, 전문품, 중요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 욕구가 형성되는 시점부터 구매의 반응까지 전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5단계 뭐가 있을까요?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평가, 후의 행동. 자, 봅시다. 먼저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결정의 첫 번째로 문제인식 단계가 첫 번째예요. 뭐냐면 실제 상태하고 이상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는 이건데 이상적인 상태는 이거야. 그랬을 때 문제인식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중요성과 제약 요인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이게 더 크다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근데 제약 요인이 더 많아? 그러면 의사결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배고파. 그럼 나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1인 식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뭘 사야 돼요? 내가 핫도그 사든지 햄버거 사든지 중국집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제약용이 더 커. 그러면 내가 일단 햄버거, 핫도그, 짜장면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약 요인이 돈뿐이 아니라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이 되지만 문제의 크기 및 중요성과 제약 요인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시작하냐 그렇지 않느냐. 일단 우리는 시작된 걸로 합시다. 일단 이게 더 크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결핍됐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면 이 상태를 인식해서 나는 먹고 싶다. 나는 이제 구매를 해야 돼. 욕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뭐냐면 새로운 신제품의 혜택을 강조하거나 이상적인 광고 모델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신제품의 혜택 강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광고 모델을 통해서 지금 배고플 때는 지금 갈증할 때는 이 제품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자들의 그러한 결핍 욕구를 환기시킨 거예요. 리바인드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욕구를 발생시키는 방법들, 광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케팅 자극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이에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 서비스, 점포, 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의 의도적인 행동. 자, 아까 인식됐죠, 이제. 그러면 브랜드는 뭐로 하지? 맛있는 게 뭐지? 탐색합니다. 예전에 내가 먹어봤던 것 중에 맞다. 내가 먹어보니까 이런 제품이 맛이 있었어. 괜찮았어. 그러면 그건 내적 탐색이에요. 보세요. 현존 지식 또는 저장된 지식을 생각해내는 능력. 대부분 내적 탐색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구매해보지 못한 제품.
또는 브랜드 등등 내가 구매하지 않았던 거는 내가 외적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탐색에 의해서 우리 아까 먹는 것은 사실 대부분 여기서 다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먹는 것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는요. 기억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외적 탐색이에요. 광고, 전문지, 판매원, 친구, 친척, 이웃 등 내가 잘 몰랐을 경우 이러한 외적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 친척 안 하고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나 이번에 이거 구매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거 있니? 라고 할 수 있잖아. 친척. 또는 판매점 전해가지고 판매 전문점 상담원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광고 이렇게 카탈로그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청은 가족, 친척, 이웃. 기업은 판매원, 광고, 홍보. 중립적인 원천은 언론, 매체 또는 공공기관. 자, 이러한 원천들의 기본적인 유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 자, 세 번째는 이제 탐색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몇 가지 아니.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을 평가해야 돼요. 바로 선택할 수 없잖아. 그래서 A, B, C 세 가지로 압축이 됐어. 나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 일단 제품 속성은 품질이 중요해. 나는 맛이 중요해. 나는 가격이 중요해. 기타. 나는 브랜드. 나는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출된 그런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품 속성에는 이렇게 품질, 가격, 맛, 포장, 기타 속성에는 브랜드, 매장, 기업 이미지. 자, 별다방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커피 선택할 때 물론 이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싼 게 좋아. 나는 맥카페 마실래. 나는 집 앞에 그냥 일반 브랜드 없는 노브랜드 마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개인적인 소비자들의 그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 요소들, 속성들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커피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평가할 때 두 가지 방식, 대표적인 게 있어요.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뭐냐면 보완은 우리말이니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각 상표 혹은 브랜드의 어떤 속성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 보완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나는 맛은 별로 따지지 않아. 나는 브랜드, 그러니까 맛은 별로여도 내가 브랜드 강하면 내가 지고라도 브랜드 괜찮으니까 내가 이거 선택할게. 그런 느낌이고요. 비보완은요. 제품이나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속성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 상쇄될 수 없어요. 상쇄. 맛, 가격, 브랜드 비교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첫 번째 만족한 거 두 번째도 만족해야 돼. 아까는 상쇄했지만 비보완은 상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보완적 예를 들어볼게요. 보완적. 보세요. 품질, 맛, 포장, 가격 있잖아요. 중요도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요. 품질을 가장 많이 따져요. 맛, 포장, 가격. 그랬더니 A, B, C, D 4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봤더니 품질에서는 B씨야. 맛은 CD네. 포장은 D야. 가격은 B야.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중요도를 가지고 비중을 넣어가지고 다 곱합니다. 품질, 맛, 포장, 가격.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택한다. 이게 보완적 방식이에요. 포장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전체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상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D 식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맛, 품질, 포장 이런 거 따지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자, 비보완적은요, 사전 편집식이라고도 합니다. 사전 편집식. 그래서 속성, 아까 똑같죠, 4개. 여기는 중요도 세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상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품질에서 B와 C가 같아요. 근데 맛은 C잖아요. 근데 맛의 경우 근데 D가 품질에서는 벌써 여기가 중요도 벌써 사전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인 거예요. 아무리 실점이어도 1순위인 품질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맛은 D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높은, 여기서 일단 패스, 이제 그런 거죠.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그러니까 2차는 1차 합격했을 경우에 2차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차가 합격이 안 되면 2차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과 2차 합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매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태도가 구매로 확정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구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탐색, 평가 다 끝나면 결정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뭐냐 하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호의 또는 비호의 정도를 표현하는 학습된 선율 경향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행동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물리적 환경, 사회적, 그다음에 마케팅 상황,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에서 매력적인 제품 진열과 포장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그거예요. 구매 행동하게끔 그 시점에, 그리고 구매하려고 할 때 내가 약간 제약이 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인과 쿠폰을 제공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견본도 제공해서. 그래서 구매 시점에 이런 매력적으로 제품 진열과 포장 디자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구매로 이어지게끔, 구매로 넘어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매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매한 다음에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내가 잘 샀네, 못 샀네, 후회되네, 후회 안 되네, 내 다음에 이거 사나 봐라, 다음에 저거 사야지. 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 그거예요. 자, 기대 성과 불일치예요. 대부분 기대하고 사잖아. 그러면 성과는 좋았어, 나빴어, 이걸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 전과 지각된 제품에 대한 성과, 이걸 갖다가 딱 일치시켰을 때 일치하면 만족이고, 그냥 일치하지 않으면 불만족인 거죠.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이 차기 구매의 의도에, 재구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구매 후 인지 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싼 제품, 일반 그런 제품에는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싼 제품, 고가 제품, 전문품은 내가 구매 후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조화가 안 이루어져. 부조화가 발생해. 그랬을 때는 내가 그 부조화를 조화롭게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샀어라고 막 이렇게 주문을 내오거나 광고를 통해서 맞아, 저건 괜찮아. 그 인지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후 평가 및 행동과 앞으로 향후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먼저 시사점이에요, 여러분. 시사점. 구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최소화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해당 구매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인지 부조화 발생했잖아. 그러면 그런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면 지금 구매한 제품은 고객님께서 잘 구매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선택한 브랜드의 특성, 혜택, 베네핏, 자, 이런 것들을 강조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한 후에도 긍정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가지고 소비자가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계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거 만약에 불만족 경영하면요, 불만족을 호소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고 불만족을 해소를 통해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물론 가끔 가다가 블랙 컨슈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불만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블랙 컨슈머는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만족 고객들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고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한 이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